여긴 군마야. 도쿄에서 내려온 지 3년쯤 됐어. 사람이 별로 없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마을. 그런 곳에서 혼자 살고 싶었어. 이 집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 중개인이 말하길 주인은 몇 년 전 도시로 떠났고 그 뒤로 계속 비어 있었대. 그 말이 이상하진 않았어. 이런 마을에선 흔한 일이니까. 집은 낡았지만 깔끔했어. 특별히 고칠 것도 없었고 구조도 단순했지. 현관 옆에 작은 다다미 방이 하나 있어. 6장 크기, 창 하나, 벽장 하나, 그리고 구석에 흰 도자기 꽃병이 놓여 있었어. 중개인은 그 방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어. 그냥 지나가던 문을 열어 보여주고 다시 닫았지. 아마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 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다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바로 구매를 결정하고 곧 이사를 했지. 그때가 4월이었어. 봄 내음이 가득한 때였지. 다다미 방의 그 흰 꽃병에는 국화 몇 송이가 말라 있었어. 처음엔 버리려고 했지만 왠지 손이 바로 가지 않았어. 결국 한 달 정도 그대로 두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에서 국화를 사와서 꽂기 시작했어. 그게 내 작은 루틴이 됐지. 9월 말쯤 그날도 노란 국화를 샀어. 하지만 나는 꽃병을 비우려다 멈췄어. 전에 꽂았던 꽃이 시들지 않았던 거야. 잎도 줄기도 그대로였고 물도 거의 줄지 않았더라. 내가 이미 꽃을 갈았었나? 내가 잊은 걸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어. 별일 아니라고 넘겼어. 하지만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꽃은 그대로였어. 색도 변하지 않았고 줄기도 여전히 단단했지.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 그 무렵부터 다다미 방 쪽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밤에 미닫이 문을 닫고 자도 아침이면 이상하게 항상 반쯤 열려 있었어. 처음엔 내가 덜 닫은 줄 알았지. 근데 반복되니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부턴 것 같아. 그 방 안 공기를 마주할 때마다 작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 방의 서늘함이 자연스러운 냉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다다미가 눅눅하게 젖어 있거나 창문을 열지 않아도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 날이 추워져서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어.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꽃병을 들고 정리하려다가 그 밑면에서 희미한 자국을 봤어. 물기가 번진 듯한 손가락 자국이었어. 엄지와 둘째 손가락, 그 둘만 또렷하게 남아있었지. 나는 손이 작은 편인데 그 자국은 내 손에 비해 컸어. 그 순간 이건 내 흔적이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었어. 그 뒤로 그 방엔 아예 들어가지 않게 됐어.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기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리고 그 다다미 방의 습기는 계속되었어. 양말이 젖을 만큼은 아니지만 발끝에 찬기가 스치는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경이었어. 현관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다시 돌아가야 해. 단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다음 날 마을회관 게시판에 실종 전단이 붙었어. 가와무라 신지 37세 9월 12일부터 연락 두절. 이름은 낯설었지만 사진 속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어.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다가 며칠 전 꾼 꿈이 떠올랐어. 그 꿈에선 다다미 방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지. 등을 돌리고 꽃병을 바라보고 있던 남자. 고개를 돌리진 않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문 앞에 멈춰 있었고 그 사람은 그 방에 머물고 있었어.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종자 사진을 보자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 며칠 후 우유를 사려고 슈퍼에 들렀어. 그날은 유독 조용했지. 우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던 날이었어. 계산대 옆에 놓인 마을 신문 더미. 가끔 지나치면서 한두 번 본 적은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어. 맨 아래쪽에서 오래된 신문 하나를 꺼냈고 마지막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 예전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어. 히토카쿠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래. 이 마을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그 기사 안에 나 지금 골목 사진이 눈에 들어왔지. 우리 집 앞에 골목이었어. 실종 직후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엔
국화꽃이 흰 꽃병에 꽂힌 채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 그리고 떠올랐지.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그 꽃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 국화도 말라 있었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 만약 그 꽃병이 실종자의 흔적이었다면 나는 그 위에 또 다른 꽃을 얹은 거야. 매주 아무렇지 않게. 말라있던 국화는 잊히듯이 사라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 위에 나는 무심하게 새 꽃을 얹었고 깨끗한 물을 계속 담았지. 혹시 그 방은 내가 옮겨 담은 새 생명으로 인해 다시 깨어난 건 아닐까? 가와무라 씨가 실종된 시점, 그 무렵부터 꽃은 시들지 않았어. 전엔 며칠이면 바스라졌는데 그땐 그대로였어. 색도 줄기도 마치 그 방이 이제 다시 누군가를 새 생명을 얻었다는 듯이.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맞아 들어가고 있었어. 그 이후로 나는 다다미 방 문을 닫았어. 테이프로 봉하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방 안의 꽃병은 그대로 남겨뒀어. 이제 천천히 마지막 국화는 시들겠지. 그리고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됐어. 그 실종자 가와무라 신지, 그 사람은 내가 이사를 오기 전에 한 달 정도 이 집에 머물렀었대. 자기 집 수도 공사 때문에 단기 임대로. 아마 중개인은 몰랐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도 이 일이 없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집에 잠시라도 머물렀던 거야. 그렇다면 그 방은 혹시 머문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데려온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지금 숨죽은 듯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 특히 다다미 방 앞을 지날 땐 숨을 참게 돼. 혹시라도 그 방이 나를 기억하려 할까봐. 그땐 도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어. 대학교를 졸업한 뒤 처음 취직한 곳이었지. 그 지역 유치원에 보조 교사로 들어가게 됐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졌어. 작은 교실, 낮은 책상, 아이들 손에 묻은 색종이풀 냄새, 조용한 마을에 어울리는 평온한 하루들이었어.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처음 인형을 본 건 9월 중순쯤이었어. 등원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지. 흰 종이로 접은 인형 하나, 네모난 몸, 검은색 펜으로 그려진 눈과 입,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 하야세 유마. 그날 이후 유마는 등원하지 않았어.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어. 아이들 사이에 자주 도는 바이러스쯤으로 넘겼지. 근데 며칠 뒤 또 다른 인형이 보였어. 이번엔 타니구치 미호. 그리고 그날 이후 미호도 보이지 않았어.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했지만 다들 그런 종이를 만든 적이 없다고 했어. 그렇게 누구도 만든 기억이 없는 인형이 이름과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 그리고 이름이 쓰인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어.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말할 수 없었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때부터 나는 매일 등원하면 먼저 교실을 살폈어. 책상 위를 조심스럽게. 인형이 늘어나고 있었어. 이름도 점점 더 많아졌고, 그리고 어느 날 내 책상 위에도 인형이 있었어. 종이는 조금 더 단단했고 눈은 짝짝이로 그려져 있었어. 입은 웃고 있는 듯한, 아닌 듯한 선 하나. 그리고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그 종이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어. 그날 이후로 몸이 조금씩 이상해졌어.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가끔은 어지러워서 교실에 오래 서 있기 힘들었어. 수업 중에도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아이들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체중이 7kg나 빠졌어.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고 약도 별 효과가 없었어.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내 책상 위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인 날이 있었어. 누가 올려뒀는지는 몰라. 그냥 그만하라는 뜻처럼 느껴졌어.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다 악화되는 건강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퇴사를 결심했어.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고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퇴사 의사를 전했어. 근데 원장 선생님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하셨지. 질문도 없이 그냥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이 더 이상했어. 그래서 물었어. 예전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그 순간 원장님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당신 혼자 겪은 건 아닐 거예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유난히 아파 보이고 굉장히 말랐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 그리고 더는 묻지 못했어. 그 순간 느꼈거든. 아무리 더 물어봐도 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나는 그날로 그만뒀어.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그냥 나왔어. 그 뒤로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결국 나는 그 일을 계기로 진로를 바꾸게 됐어.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유치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야. 누가 인형을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도 아무도 몰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한동안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집은 거의 없었어. 그래서인지 몇 년 전까진 폐원 소문도 돌았지만 얼마 전 원장이 바뀌고 다시 잘 운영 중이래. 근데 이상하게 원래 원장 선생님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 그 이후로 나는 종이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러다 며칠 전 SNS에서 우연히 글 하나를 봤어. 어느 외곽 마을에 유치원 선생이라는 사람의 글이었어. 나는 그걸 보고 순간 몸이 굳었어. 아이들 책상 위에 누가 이런 걸 올려뒀어요. 이름도 적혀 있고 그날 이후부터 애들이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눈은 짝짝이었고 입은 쭉 그어진 선. 익숙했어. 그건 분명히 내 책상 위에 있던 그 종이 인형이었어. 아무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그날은 그냥 바람을 쐬고 싶었어. 며칠째 집 안에만 있었거든. 사는 곳은 가나가와였고 가까운 전철역으로 나가 아무 열차나 탔어. 목적지는 없었어. 그냥 창밖을 보다 보니 산이 가까워지는 풍경이 좋더라. 그렇게 3시간쯤 그냥 갔던 것 같아. 그러다 무심코 어느 역에서 내렸지. 역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작은 간이역이었고 내릴 때쯤엔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 걸어볼까 싶어서 아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지. 조용한 길 끝에서 낡은 민박집 하나를 발견했어. 이름도 간판도 없는 집. 대신 입구 유리문에 종이로 쓴 문구가 붙어 있었어. 하룻밤 가능합니다. 하룻밤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표기가 조금 이상한 건 종종 있는 일이니까. 나는 쉬고 싶기도 했고 내일 마을 구경을 좀 더 하려고 그 민박집에 들어갔어. 입구는 많이 낡았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지.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날 안내했어. 그리고 그냥 이불을 깔아줬어. 그 방은 옛날 여관 느낌이 남아 있었어. 벽지는 바랬고 약하게 향냄새가 났어. 그리고 세면대 옆엔 접이식 거울이 있었지. 3장짜리 거울이었어. 가운데가 크고
양옆이 살짝 접히는 구조. 나는 그 앞에 서서 무심코 거울을 펼쳐봤어. 왼쪽, 오른쪽. 마지막은 조금 뻑뻑했어. 천천히 접힌 면이 열리고. 근데 그 순간 무언가 시야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세 번째 거울 속에선 오른쪽 어깨가 살짝 들려 있었어. 아주 미세하게, 마치 숨을 들이쉬는 듯한 각도로.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하지만 거울 속 어깨는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 잘못 본 줄 알았어. 움직임이 미세했으니까 그냥 다른 게 떨린 거겠지 하며 넘겼던 것 같아. 그날 밤 세면대 불을 켜려다 다시 거울을 봤어. 이번엔 거울 속 나의 눈동자가 조금 늦게 따라왔어. 빛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옛날 거울이라면 반사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짜려다 거울을 봤는데 세 번째 거울 속에 내가 웃고 있었어.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눈은 그대로인데 입꼬리만 올라간 얼굴이었어. 순간 몸이 굳었지. 극한의 공포를 느낀 것 같아. 조금 뒤 나는 천천히 거울을 접었어.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듯이 느긋하고 천천히. 내가 무언가에 놀란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 이번에도 그렇게 그냥 넘겼어. 근데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거울이 펼쳐져 있었어. 나는 분명히 접었는데 말이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내가 보였어. 나는 이미 수건으로 말린 상태였는데 거울 속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 그 거울은 지금의 내가 아닌 조금 늦거나 빠른 나를 비추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거울 속의 나는 내가 아닌 거겠지. 그날 밤 거울이 계속 신경 쓰였어. 불을 켜놓고 이불 위에 걸터앉은 채 잠깐씩 눈을 붙였지. 새우잠처럼 깊이 들지 못한 채로 몇 번을 깼던 것 같아. 새벽 5시쯤 기차 소리가 들렸고 난 준비도 안 된 채로 그대로 나왔어. 카운터엔 주인이 나와 있었어. 그 시간엔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침 일찍 나와 있더라. 나는 주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 저기, 그 방 거울이요. 그 3장짜리 거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그 방에 거울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둔 적이 없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안에서부터 서늘해졌어. 그럼 내가 본 그 거울은 도대체 뭘까? 어젯밤 그 안에서 웃고 있던 건 정말 나였을까? 아니면 나를 따라하던 다른 무엇이었을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민박집을 나왔어. 집에 돌아온 건 아침이었어. 그 민박집을 나와 바로 역으로 달려갔거든. 그렇게 새벽 열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몸만 움직였던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 역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 정류장도 주변도 민박의 위치조차 아무리 떠올려도 흐릿했어. 나는 어제 정말 그곳에 갔던 걸까?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몇 번이나 지도를 확인했지만 역도 마을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 내 방 화장대에서 그 거울을 봤어. 3장짜리. 민박집의 그 거울과 구조가 똑같았어. 나는 둔 적이 없는데 엄마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했어. 처음부터 그 방에 놓여 있었다고. 근데 이상해. 나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없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려. 내 방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 주위에만 냉기가 도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아직 그 방 안인 것 같아. 미세하게 그때 그 방의 향내가 느껴지거든. 나 지금 그 민박집 방에서 그 거울 앞에 서 있어.
그 거울이 나를 보는 걸까? 내가 거울을 보는 걸까? 나는 과연 진짜 집에 갈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누구지? 그땐 정말 아무 일도 하기 싫었어. 몇 달간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다른 팀에게 넘어갔거든. 기운이 쭉 빠졌어.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 돼 있었어. 밤엔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 그 무렵 애인과도 헤어졌지. 큰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야. 아마 내가 예민해져서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 결국엔 휴가를 내고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 그래서 회사 컴퓨터로 힐링 숙소 같은 걸 검색하고 있었어. 그때였어.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왔지. 5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 입안에서 맴도는 느낌은 있는데 딱 떠오르질 않았지. 그 사람은 모니터를 슬쩍 보더니 말했어. 혹시 나가노는 어때?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료칸을 추천했어. 거기 정말 조용해. 사람도 거의 없고 한적해서 좋아. 작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진짜로 쉬기엔 딱이야.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지. 근데 거긴 30일 단위로만 예약을 받아. 이참에 그냥 연차까지 당겨서 푹 쉬고 와. 그 말투가 다정한 것 같으면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 그리고 30일이나 쉰다는 게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한편으론 솔깃했지. 그만큼 지쳐 있었고 그 정도는 쉬어야 할 것 같았거든. 연차랑 휴가 일수를 계산해 보니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았어. 그래서 결국 그 료칸에 한 달 예약을 넣었어. 여긴 나가노야. 료칸은 생각보다 더 크고 조용했어. 그리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지. 체크인할 때 손님 명부에 이름을 썼어. 꾹 눌러 썼어. 원래 그렇게 쓰지 않는데 왠지 정확하게 적어두고 싶었어. 내 방은 복도 끝에 낡은 이불과 작은 베개가 놓인 방이었어.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은 없었어. 밤이 되면 주변은 조용해지고 나는 매일 다이어리에 나의 휴식 일지를 기록했지. 쉬면서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다이어리 표지에 내 이름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어. 잉크가 희미하게 퍼지고 글자가 마치 습기라도 먹은 듯 흐려졌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그때부턴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베개가 뒤집혀 있었어. 자꾸 잠이 깊이 들지 않았고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제 돌아와야지. 그만 머물러라. 같은 말을 반복했지. 며칠을 더 지내면서 나는 날짜를 세는 것도 점점 흐려졌어. 이상하게 나는 그 료칸에서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어. 온천도 넓어서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어. 마당이 넓어서 료칸 안에서 충분한 산책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딱히 외출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다 다이어리에 오늘이 며칠째인지 적으려다가 멈칫했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 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기분이었어.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밤에는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고 머리가 무겁고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베개가 엎어져 있었어. 모든 게 조금씩 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속 꿈에 나오고 결국 예정보다 열흘이나 먼저 짐을 싸게 됐어. 체크아웃 날, 퇴실 날짜를 적으려고 프론트에서 손님 명부를 다시 보게 됐어. 근데 내가 꾹꾹 눌러 명확하게 적었었던 내 이름과 입실 기록이 희미해져 있었어. 글자가 잉크 얼룩처럼 번져 있었지. 내가 그곳에 이름을 적은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직원은 무표정하게 명부를 덮었고 나는 그냥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 뭔가 굉장히 불친절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냥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렇게 료칸을 나와
나는 서둘러 역 쪽으로 걸었어. 그러다 마을 잡화점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 그분이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지. 혹시 저 료칸에 머물렀어요? 그 료칸에 다른 손님이 있던가요? 그때 알게 됐어. 내가 20일을 머물렀는데 다른 손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소리조차 없었지. 나는 왜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시 베개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 사람들은 그 료칸 근처에도 잘 안 가요.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거든요. 주인도 좀 음침해서 가끔 밖에서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 그 료칸이 마쿠라가에시 저주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잠든 사람의 베개를 뒤집어서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이 어긋나면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대요. 실제로 그 료칸에서 베개가 계속 뒤집히면 이름이 명부에서 사라진대요. 그렇게 되면 사람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걸 봤는데 나오는 걸 못 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와서 다이어리를 보니 다행히 흐려졌던 내 이름이 다시 또렷하게 보였어. 며칠 뒤 나는 다시 출근을 했어.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를 켜자 울리는 업무 메일들이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알려줬지. 그리고 이상하게 그제야 그 료칸을 추천해준 동료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났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느리게 돌아왔어. 동료 몇 명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 예전에 나간후 료칸 얘기했던 사람 기억나? 다들 고개를 갸웃했어. 그랬던 사람 있었지 아마? 맞아, 같은 팀이었잖아. 이름이 히로시였나? 히로시 아니고 하야시였던가? 잘 모르겠어. 모두 확실히 말하지 못했어. 누군가를 기억하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인 건 아무도 알지 못했어.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지. 나는 조용히 사무실 안을 둘러봤어. 그가 어디에 앉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자리를 찾아갔어. 빈 책상 서랍 안쪽에 작은 수첩이 남아 있었어. 그 수첩 맨 앞 신상을 적는 란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 잉크가 조금 번졌지만 그 사람의 글씨였고 그의 주소라는 확신이 들었어. 나는 그 메모를 찢어 내 다이어리에 붙여두고 그 주소를 따라가 봤어. 작은 주택의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나왔어. 얼굴이 조금 마르고 표정은 피곤해 보였어. 하지만 나를 알아봤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집 안으로 들였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 미안해.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가 먼저 말할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기다렸어. 그 료칸에 간 건 우연이었어.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뭔가 달라졌더라.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람들도 내 이름을 잘 못 불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는 계속 말했지. 나도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문헌도 찾아보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만나봤어. 근데 누가 내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때 네가 회사에서 휴가 숙소를 찾고 있었잖아. 그걸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조용한 고백 같았어. 근데 너도 30일 다 못 채웠잖아, 나처럼. 그는 28일을 머물렀다고 했어. 30일을 채우지 않은 거지. 아마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멈췄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아마 조금씩 더 잊혀지겠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어. 아까 찢어 붙여뒀던 그 메모를 다시 확인하려고 했지. 근데 그 종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 잉크가 사라진 건지 애초에 없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뒤집혔나 확인을 해. 그리고 다이어리에 내 이름이 그대로 있는지도 둘 다 꼭 확인하게 됐어. 만약 내가 그 료칸에 계속 머물렀으면 30일을 다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료칸에서 사라졌을까? 오늘은 엄마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내일은 내 친구도 나를 잊겠지. 근데 너 좋은 곳에 가서 쉬고 오지 않을래? 30일 꼭 채워야 해. 꼭. 외할머니는 오래된 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깨진 찻잔도 다 다른 자개 빗도 꼭 다시 닦아 이름을 써붙여뒀지. 이건 3년 전 여름 이모가 쓰다 떨어뜨린 거야. 얘는 고모네 집에서 주워온 거고. 모든 물건에 사연이 붙어 있었어. 그땐 그냥 이상한 습관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선 조금 이해가 돼.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오래된 것, 옛날 이야기, 살아온 기억 같은 것들에 자연스레 흥미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고고학을 전공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오래된 물건들의 기록을 찾고 있어. 겉으론 단순한 유물일지라도 그 안엔 누군가의 말하지 않은 이야기나 흐릿해진 감정이 숨어 있거든. 나는 이런 숨은 이야기를 검증하고 고증해서 새로운 역사에 편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 지금은 교토 외곽에 머물고 있어. 한 달짜리 민속 인형 조사 프로젝트. 오사카 대학 팀과 협력하는 작업이고 내가 맡은 지역이 이 마을이었지. 현지 기록을 찾다 보니 민박집 하나를 빌려야 했어. 이 집은 원래 인형 장인의 후손이 살던 곳이래. 민박으로 바뀐 지는 몇 년 안 됐다고 했어. 낡았지만 단정한 집이었어. 1층에는 전통 다다미 방과 공용 공간이 있었고 2층은 객실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기존의 방들을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하는 객실이라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었어. 나는 2층에서 가장 큰 방을 사용하게 됐어. 그 방 한쪽엔 유리장이 하나 놓여 있었지. 처음 봤을 땐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 흙으로 만든 인형. 눈은 가늘게 그려졌고 머리는 성거푸로 단정히 묶여 있었지. 이름표는 없었고 민박 주인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 그날 밤 창문 너머 바람이 지나가고 유리장 안이 어슴푸레해졌을 때 나는 이상하게 그 인형이 내 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다음 날 아침 유리장 안의 인형을 다시 봤어. 가만히 있던 모습이 그대로인데 느낌이 달랐어. 조금 더 내 쪽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거든. 사진을 찍어 확인해봤지만 전날 사진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었어. 그런데도 어딘가 미세하게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어. 일단 넘겼어. 기록 작업도 해야 하고 동네 사무소에 가서 마을 영감도 봐야 했거든. 그날은 늦게 돌아왔어. 민박집에 불이 꺼진 상태였고 2층 내 방만 조용히 불을 켰지. 그리고 오늘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다 문득 다시 유리장을 봤어. 이번엔 정말로 인형의 고개가 전보다 더 돌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그때부터 매일 그 인형을 확인했어. 변화가 미세해서 아무래도 착각인 것 같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 어느 날은 꿈에서 그 인형이 내 얼굴 위에 둥둥 떠 있었어. 유리장은 비어 있었고 인형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 움직이진 않았어. 하지만 그 시선이 정확히 내 눈높이였다는 게 묘하게 기억에 남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눈을 떴어. 숨이 거칠었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인형이 여전히 내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 나는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의 기억이나 감각이 종종 착각을 일으키기도 해.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생생했어. 고개를 숙인 그 눈빛이 정말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 그게 단지 꿈이었다 해도
그 기억이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형은 여전히 유리장 안에 있었어. 하지만 유리장 안쪽에 희미한 손자국 같은 게 맺혀 있었어. 그건 안쪽에서 생긴 습기 같았어. 누군가 안에서 숨을 쉰 것처럼 작게 김이 서려 있었지. 나는 그때부터 그 인형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됐어. 혹시라도 인형의 고개가 또 돌아가 있진 않을까. 내 쪽을 더 정확히 보고 있진 않을까. 확인을 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 꿈이었을 거야. 피곤해서 착각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인형이 점점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인형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야 움직일 수 있었어. 그날은 비가 내렸어. 오전 작업은 취소됐고 나는 민박집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 그 인형에 대해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 단순히 오래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기억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감각. 혹시 이 마을에 관련된 기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처 민속자료관에 가보기로 했어. 그 공간은 오래전부터 마을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었고 지금은 지역 할머니 몇 분이 번갈아 열어두는 곳이야. 기록 사진들을 훑어보고 마을 전승 자료들을 찾아봤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인형이나 장인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어. 대부분은 작은 사건들, 산 아래서 불이 났다거나 옛 우물에서 사라진 도마뱀 이야기 같은 소소한 민담들 뿐이었지. 그러다 책장 구석에서 정식 넘버링이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했어. 겉표지도 없고 분류표도 붙어 있지 않았어. 그 책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페이지 일부는 눌러붙은 듯 잘 펼쳐지지 않았어. 첫 장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귀퉁이에 희미하게 투쿠모가미라는 글씨가 보였지. 투쿠모가미는 일본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개념이야. 100년이 넘은 물건엔 혼이 깃들 수 있다는 거지. 우산이나 부채, 거울, 인형처럼 오래 곁에 있었던 물건들은 버려졌을 때 원한을 품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고 해.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껍질 같은 거라고도 하더라. 나는 그 단어에 대한 호기심에 첫 장을 조심스레 열었어. 먼저 보인 건 연필로 스케치된 듯한 흐릿한 얼굴이었어. 약간 삐뚤어진 구도였고 눈매가 길게 내려앉은 여자아이였지. 입은 거의 그려져 있지 않았고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어. 비슷했어. 표정이, 눈매가, 그리고 머리 묶은 방식이 유리장 속의 그 인형과 비슷했지.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어. 하루코, 8세. 그리고 옆 페이지엔 짧은 메모가 연필로 흐리게 적혀 있었어. 다시 만들었다. 이번엔 잊히지 않게 해야지. 누군가의 기록처럼 보였어. 하지만 문장 구조가 이상했지. 무엇을 만들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어. 그날 밤 인형을 다시 보는데 왠지 그 표정이 다르게 보였어. 꿈속 얼굴과 소묘첩 속 얼굴, 그리고 유리장 안의 인형 얼굴이 조금씩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 꿈이 반복되기 시작했어. 처음엔 인형이 내 얼굴 위에 떠 있는 장면이 계속됐는데 점점 가까워졌어.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그 인형이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 더 이상 머리 위에 떠 있진 않았지만 꿈속에서 하루는 유리장 밖, 하루는 방, 또 하루는 침대 옆 협탁에 있었지.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 작고 낮은 목소리로 쉼없이 중얼중얼. 처음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소리가 점점 익숙하게 느껴졌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감정은 느껴졌어. 그건 외로움 같기도 했고 기다림 같기도 했지. 그리고 어느 날 인형은 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 눈을 크게 뜨고 날 바라보고 있었지. 내가 눈을 떴을 땐 유리장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때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어. 나는 점점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 한동안 비가 계속 왔고 습한 공기 탓에 머리도 자주 아팠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직접 본 적 없는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 양철 대야에 물을 붓던 소리, 붉은 머리끈을 잃어버려서 울던 여자아이, 방 한 구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던 누군가의 뒷모습까지 모두 흐릿한데 이상하게 익숙했어.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 거울 속 내 표정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거든. 누군가 날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내 눈 안에서 그대로 반사되는 느낌이었어. 그러다 문득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열었는데 사진 폴더 안에 저장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처음 보는 방이었고 흙인형이 놓여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나로 보이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 나는 그걸 찍은 기억이 없어. 그 장소에 간 적도 없고. 나는 다시 민속자료관에 갔어. 그 책을 꺼내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 처음에 책이 상할까봐 열지 않았던 페이지들까지 조심스럽게 펼쳤지. 페이지 곳곳에 흐릿한 메모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하루코, 붉은 리본을 찾지 못했음. 창문을 열어둔 날 열이 남. 글씨는 희미했고 잉크는 얼룩져 있었어. 하지만 그 문장들을 시작으로 나는 그 책 안에 숨겨진 메모들을 천천히 읽어나갔어. 아버지가 오늘도 돌아오지 않음. 혼자 놀다 넘어짐. 무릎이 깨짐. 아무도 없음. 방 안에 오래 있었음. 조용히 있음. 기억해야 함.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문장들이 하루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의 기록처럼 느껴졌어. 아이는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무언가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코는 점점 자신의 기억이 흐려지는 걸 느꼈던 것 같아. 어른들은 하루코를 점점 잊어갔고 기억해줄 사람도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필요함. 내 얼굴이 사라지기 전에 그걸 남겨야 함. 그 문장 바로 아래 연필로 그려진 또 다른 얼굴 그림이 있었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예전에 봤던 소녀의 그림과 거의 같았어. 이 그림은 하루코가 만든 첫 번째 인형의 모습이라고 했어. 기억이 지워지는 걸 막기 위해 자신을 인형 안에 붙들어 두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누군가와 마주하면 자신을 기억해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아마 하루코는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 같아. 남은 기록에는 결국 하루코는 다다미 방 구석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어. 옆엔 그녀가 만든 자기 얼굴을 본뜬 인형이 놓여 있었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인형을 보관하거나 소유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린다든지 낯선 이름을 부르거나 자신이 하루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몇 달을 앓다가 말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적혀 있었어.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인형을 마을 외곽에 오래된 구조물에 봉인했대. 기록엔 그 위치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도를 대조해보니 그 장소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 위치와 비슷했어. 유리장 속 인형이 봉인되었던 하루코의 인형이었던 거지. 누군가 그걸 다시 꺼낸 거야. 나는 숙소에 돌아왔고 마을을 떠나려고 했어. 짐도 어느 정도 쌌던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잊었어. 떠나려 했다는 기억만 남고 나는 그곳에 계속 머물렀어. 그리고 더 이상 날짜를 확인하지 않게 됐어. 뭐랄까, 무기력해졌다고 해야 할까? 오히려 나는 가끔 보이는 하루코의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루가 며칠처럼 느껴졌고 내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 사진 속 방은 이제 낯설지 않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경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머리를 묶을 땐
자연스럽게 붉은 끈을 찾게 됐고 창문을 열 땐 항상 왼쪽 발부터 움직이게 됐어. 그건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 없는 동작인데 어느 날부터 내 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나는 나를 잃어갔지. 그러던 어느 날 민박집 주인이 말했어. 그 방은 원래 창고였어요. 오래전엔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한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최근에야 정리해서 다시 쓰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순간 자료관에서 봤던 기록이 생각났어. 봉인됐다는 오래된 구조물의 방 도면이 있었거든. 그 방향과 구조, 창틀 모양까지 지금 내 방과 같았어. 나는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누군가 하루코의 인형을 꺼낸 게 아니라 내가 하루코의 공간에 들어간 거야. 기억을 힘들게 더듬어 봤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는 원래 옆방에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민박집 주인이 이 방을 권했었어. 뭔가 다 잘못된 것 같아. 빨리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며칠이 더 지난 것 같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다가 손이 멈췄어. 그 순간 거울 속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 낯설어야 했는데 그게 더 무서웠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하루코가 되어가는 것 같아. 하루코가 내가 되어가는 건가? 그런데 이상하게 민박집 주인은 이런 나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 그녀는 누구지? 나는 여기서 도망가야 해. 나는 도망가야 하는데 나는 안녕. 나는 하루코야. 나랑 놀자.